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6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불교 도입 초기의 선각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라의 불교가 정착했던 그 배경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세 분의 인물을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법흥왕을 들 수 있습니다. 법흥왕은 신라 23대 왕이죠. 이 법흥왕이라고 하는 분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신라가 고대 사회의 기틀을 다지고 통일의 주춧돌을 놓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법흥왕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선 법흥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보면은 첫 번째가 제도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육촌장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나라의 법도와 관직에 있어서도 육촌장 중심으로 돼 있었던 것을 법흥왕은 제도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의 선진적인 이제 국가들에서 늘 했던 대로 이 관료들의 계급을 문반과 무반으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정일품에서 종구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단위를 정해서 이것으로 국가의 기강을 잡았던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제도개혁 중에서도 제일 힘을 쏟았던 것이 뭐냐면 병부를 신설한 점이에요. 병부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방부에 해당하는 군사에 대한 그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육촌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봤을 때 신라가 발전을 못하게 된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육촌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구려나 백제, 중국의 모든 제국들, 일본, 가릴 것 없이 전부 전제왕권입니다. 전제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물론 오늘날의 안목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고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꿈도 못 꿀 때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왕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 이 나라들은 육촌장 중심의 사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신속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군대 동원령을 내렸을 때 제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아주 손쉽게 당시의 전쟁 규모에 따라서 10,000명, 10만 명, 심지어는 100만 명까지 군인들을 징집할 수 있어요. 백성들 가운데에서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이분들을 단기간 교육을 시켜서 병사로서 바로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육촌장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해야 돼요. 육촌장에서 회의, 제가 참석은 못 해봤습니다만 눈에 선해요. 당시 회의의 모습이. 자, 이번에 고구려 군사가 쳐들어왔다. 병력은 대략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 도저히 우리가 막아내지 않으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겠다. 그러니까 군대를 각 육촌장에서 좀 징집해 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했던 대로 각 육촌의 인구 비례로 하자. 그러니까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좀 많이 내고 제일 인구가 적은 나라가 조금 내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큰 곳에서 약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차출을 하고, 그 다음 좀 작은 데에서는 1,000명 혹은 500명 이렇게 해서 우리 육촌이 힘을 합하면은 적어도 5,000~6,000명 이상은 군대를 모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항전을 해보자. 그러면 이걸 모든 사람들이 수긍 안 해요. 아니, 왜 밤낮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우리 마을에서만 젊은이들이 희생돼야 되느냐. 이제 곧 농번기가 돌아오는데 우리가 지난번 전쟁 때도 제일 많이 나가서 제일 많이 나간 덕분에 우리가 제일 전사자가 많지 않았느냐. 당신들은 상대적으로 병사들을 조금 보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고, 근데 또 우리가 젊은이들을 희생시켜야 되느냐?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많은 나라에서 좀 많이 내고 우리는 그보다는 조금 덜 내도록 하겠다. 이러니까
이 회의가 쉽게 끝나겠습니까?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적군이 경주, 서라벌까지 쳐들어올 동안에 육촌장들은 회의만 하다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무슨 뭐 발전을 하고 말고가 안 되잖아요.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육촌장 제도를 가장 확대한 데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요새는 세계의 모든 질서가 민주적인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데, 참 민주적이라고 하는 국가가 중요한 국가적인 시스템이기는 합니다만은 참 골치 아픈 제도예요, 이 민주주의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모든 국민이 18살이 넘으면은 한 표씩 다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옳은 일일까?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해 영국에서는 선거제도가 시행될 제일 초창기에는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지 않았어요. 왜?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남성 중에서도 대학 나온 사람은 2표를 줬어요. 대학 안 나온 사람하고 똑같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한 표를 가지고 의사를 결정한다고 하면은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영국 같은 나라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반대가 아주 거세니까 이제 지금은 뭐 다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또 하나 투표제도의 결정적인 단점은 뭔지 아십니까? 다수의 횡포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다수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훌륭한 법안을 내고 정말 나라의 100년 대계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걸 세울지언정 머리 나쁜 사람 100명이 반대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수 횡포가 자행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이 의회 민주주의가 특히 그런 점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의회에서 입법권이 있으니까 결정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건데, 이 결정권을 의석 많은 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과 또 그 여당의 세력에 동조하는 이가 국회에 있다면은 모르겠어요. 뭐 일사천리로 뭘 통과하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반대가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한번 보세요. 상원과 하원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점령하고 있는 의석수가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그런 그 관료들이 아무리 좋은 법안을 내고 국가가 이건 꼭 해줘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부결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면에서 과연 이 민주주의가 완벽한 정치제도일까?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그마한 법안 하나도 얼마나 어렵게 통과가 되기도 하고 되지 못하기도 하는가. 제가 하나만 단적으로 예를 들게요. 영국에서요, 한 30년 전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행할 때에 안전벨트를 매는 일을 법제화하자 하는 게 영국 의회에 제출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갔을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을 잃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부상을 당할 확률도 훨씬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매야 한다. 의무적으로 매게 하려면 법제화해야 돼. 이걸 안 매는 사람들한테는 벌금을 물리든지 몇 번 이상 안 매게 되면은 감옥에 보내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한이 되니까 다른 한쪽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국민이 매느냐 안 매느냐 하는 것을 국민 의사에 맡겨야지 국가가 법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은 자동차에서 안전벨트를 매냐 마냐 그것까지 통제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은 아니야. 이래서 끝까지 대립을 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매지 말자로 났어요. 국가는 그거를 할 권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은 안전벨트 내는 게 법제화되지 않았어요. 매도 그만 안 매도 그만이에요. 물론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국가를 믿고 이렇게 매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우는 어땠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안전벨트를 맵시다. 이리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전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곧바로 기자들이 막 매달려 가지고 지금 저 차에게 안전벨트가 매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우고 난 다음에 안 매셨네요. 왜 안 매셨죠?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라에서 매라. 안 매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나왔을 때 아무런 비판이나 아무런 반대 없이 다 모든 국민이 매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적인 절차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법흥왕의 제도개혁이나 병부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흥왕이 굉장히 신라의 초기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임금이었고, 나중에 이 법흥왕은 자신이 아끼던 이차돈이라고 하는 총신을 희생시킨, 순교시킨 것에 대한 그런 끝없는 죄책감과 또 그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쩔 수 없었던 그런 것을 이제 속죄하는 뜻도 겸해서 나중에 여론은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출가하는 것은 당신이 왕위를 후임자에게 당신이 아주 건강했을 때 바로 양위를 하고 자기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한 것이니까 아주 특이한 예가 되죠. 그래서 여론은 출가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법명을 법공이라고 불렀어요. 법법자하고 빌공자 법공입니다. 그래서 이 법흥왕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쭉 나타나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해동고승전의 법공스님조에 나타나 있어요. 그 첫머리로 보면은 법공, 신라 제23대 왕 법흥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봤을 때 법흥왕의 신심이 얼마나 위대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신라불교가 정착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인물로 우리는 그 법흥왕이 양위하고 출가하게 했던 동기를 만들었던 이차돈 성사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차돈 성사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그분의 나이가 26이었다고 하고 삼국유사에서는 22이라고 해서 어떤 게 맞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부역강한 젊은 나이였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분이 어떤 경로로 불교를 수입하게 됐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시는 법흥왕의 깊은 뜻을 헤아렸어요. 이 사람의 직책이 뭐였느냐 하면은 법흥왕의 일종의 경호실의 실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지척간에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법흥왕을 모시고 있다가 보니까 자주 대담할 기회도 많았고 법흥왕이 왜 불교를 펴려고 하는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분은 그 어른이 그 뜻을 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언을 드렸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앞서 말씀드렸죠. 육천장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요. 절대 불교는 도입할 수 없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육천장이 가지고 있었던 고집이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아무리 법봉왕이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육촌장의 제안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차돈이 법봉왕에게 몰래 다가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금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불교를 펴는 일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순교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법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면은 아무리 오만했던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불법을 따를 겁니다. 법봉왕이 절대 안 된다. 내가 불교를 펴려고 하는 뜻이 뭔가? 불교를 통해서 만민이 행복하고 만민이 성부를 이루게 될 수 있는 그런 극락정토를 만들고자 하는 게 내 뜻인데, 하물며 충신을 죽임으로써 불교를 편다? 이거는 부처님도 용납하지 않으실 거다. 또 하나, 그대가 말한 대로 그렇게 저들의 육천장의 뜻이 완강한데 그대가 죽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들이 불교를 믿을 것인가? 이사돈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비상한 일이 생기는 것은 비상한 일을 저질렀을 때 생기는 법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에 출근하고 이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비상한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제가 부처님을 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죽었을 때 반드시 비상치 않은 기적이 생길 겁니다. 기적이 생기고 난 다음에서야 어찌 어느 누군들 감히 대왕의 뜻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래도 법봉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그건 나는 안 된다. 그렇게 오랫도록 두 스사 이제 임금과 신하 간의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이제 다음 날을 맞고 이렇게 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차돈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대로 끌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자기가 일을 저질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가능했겠죠. 이제 임금의 이제 그 옥세를 이제 그 도용을 해가지고 바로 그 밑에 있는 관리에다가 명령을 했습니다. 임금의 명이다. 천경림에서 벌목을 하고 그곳에 절을 세우도록 하라. 그러니까 뭐 임금의 직인이 찍혀 있으니까 꼼짝 못하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맡았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건설을 맡은 부서겠죠. 부랴부랴 천경림을 이제 벌목을 하고 그곳에서 넓적한 땅을 넉넉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절을 짓기 위해서 그 자른 나무들을 가지고 이제 그 나무들을 옮기고 그다음에 그걸 손질하고 이런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의 회의가 있어가지고 육촌장이 모이는데 천경님이 뭐 시끌벅적해요.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물어봤더니 관료들이 이거 절 짓는데요. 절?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여기 임금님 직인이 있는데요. 육촌장이 굉장히 화가 나서 법봉왕에게 들어가서 따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대왕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시일을 두고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대왕이 마음대로 그렇게 절을 짓는 일을 우리들의 의사와 반하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법봉왕은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난 그런 거 명령한 적이 없는데.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이차돈이 임금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대사회에서 왕의 직인을 위조했다? 이거는 중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형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최후의 진술을 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나의 죽음은 두 가지의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임금님의 원대한 뜻이 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신라 땅 전역에 만방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저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죽지만은 저는 죽는 그날이 바로 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모여있는 그 중신들이 사형장에서 내심 겉으로는 뭐 놀라 척 안 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젊은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당시 사람들이 봐왔던 죽음이라는 거는 뻔해요. 제일 많이 봐온 게 노인 죽는 거예요. 늙어서 자연사 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그때가 전쟁터니까 젊은이들이 생때 같은 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연애하다가 죽는 남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20몇 살 먹은 사람이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나간 것도 아니고 이분 연애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고 모든 사람들이 혐오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너무도 놀랐어요. 그래서 그의 목을 베인 적, 그 베인 목에서 흰 피가 솟아나오고 그 다음에 벼랑간 맑은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뇌성병력이 치고 산속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이 슬피 울면서 서라벌 시내로 들어옵니다. 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괴이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차돈 성사의 큰 뜻을 못 알아뵙고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불교를 배척하거나 부처님을 흉보는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로 말미암아 불교가 펼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차돈 성사의 순교를 기리는 아름다운 시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죠. 이련 스님께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순의 경생 이족경, 의로움을 위하여 삶을 가벼이 여김도 오히려 놀라운 일이구만. 천화백유 경다정, 하늘에서 꽃이 뿌리고 그리고 흰 피가 목에서 솟았다 하면 오히려 다정하구나. 아연일검 신망후 어느덧 한 칼에 몸이야 죽어 없어졌지만 원원종성 원원종성입니다. 원원종성 실제경, 집집마다 절마다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서라벌 장안을 뒤흔드네. 참 아름다운 시죠. 이것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시를 보면서 저희들은 이차돈 성사의 순교가 한국 불교의 17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반석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의 사람으로는 묵호자를 들 수 있어요. 이 묵호자라고 하는 인물은 이차돈 성사의 순교 이전에 들어왔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묵호자라고 하는 인물은 기록으로 보면은 고구려로부터 내려왔는데 선산 지역에 은둔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신라사회는 불교를 배격하고 불교를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불교를 펴려고 했지만 그 자체가 비법이었고 위법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묵호자라고 하는 분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산 지역에 은둔해 살았는데 그때 이분의 가르침을 듣고 최초의 신라 불교 신자가 된 사람이 바로 선산 사람 모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례. 이분이 그러니까 이 묵호자를 당신 집에 감추어 두고 법을 배우면서 음식을 공양하고 이분을 극절하게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산군에서 방이 하나 붙었어요. 어떤 방이 붙었느냐 하면은 신라가 중국의 양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고 해서 그쪽 나라에 예물을 보냈더니 그쪽에서 또다시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왔는데
예물 중에 다른 건 다 뭐에 쓰는 건지 용도를 알 수 있는데 이 물건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향이었어요. 그러니까 향이 열어보고 냄새를 맡으니까 아주 향긋하고 좋은 냄새는 나는데 이게 음식에 넣어 먹는 건지 이걸 갖다가 집에다가 꽂아 놓고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인지 뭐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세상에 중국과의 교류를 약속했으면서 그게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방의 내용은 뭐냐면 이 물건을 어디다 쓰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사람한테는 후사하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불교가 뭔지를 모르는데 알 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화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주까지 갔어요, 이 어른이. 그래서 임금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왕님, 이 물건은 향이라고 부르는 물건입니다. 이 향이라는 물건은 자신을 태움으로써 향기를 사방에 펼치게 하는 기이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저희 불가에서는 이 물건을 태움으로써 법회 의례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향을 사르고 부처님께 간곡하게 바라게 되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신령스러운 것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의 액센트인데, 신령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삼보를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삼보라는 게 뭔지 모르시죠, 대왕님? 첫째는 부처님입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믿고 따르는 승가입니다. 이 삼보에 귀의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그때 필요한 것이 이 향입니다. 왕이 묵묵히 듣고 있다가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셨죠? 예,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제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맨날 몇 달을 지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명의들이 다 고치려고 오는데도 전혀 병에 차도가 없습니다. 선생님 한번 해봐 주십시오. 참 이게 목호자에게는 지금 중요한 기획입니다. 이게 공주의 그 불치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하는데 불교의 성패가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자리를 무르고 이분이 향을 사르면서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니까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향 사려놓고 빈다고 공주의 그 못 보는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에이, 거짓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태반일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묵호자라고 하는 분은 서역승려입니다. 묵이라는 게 무슨 글자입니까? 검을 묵자잖아요. 묵이라고 가는 거죠. 지필 묵. 호는 오랑캐라는 말이고, 자라고 하는 건 그건 오랑캐 자식이라는 말이잖아요. 얼굴 시꺼먼 오랑캐 자식이라는 게 묵호자의 이름이잖아요. 이 양반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겠죠. 얼굴 시꺼먼 오랑캐 자식.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역에서 왔다는 뜻이죠. 인도 스님 아니면 서역 스님이겠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인도나 중국의 스님들이 불원천리의 길을 걸어서 한국 땅까지 포교를 위해서 왔을 때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게 뭐냐면 의료기술이에요. 우선 간단한 시술 방법, 침을 뜨거나 또는 뜸을 뜨거나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많은 약초들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독초인지 이게 약초인지, 배 아플 때는 뭘 먹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지 않으면은 서역에서부터 한국까지 살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의료적인 기술이 이미 의사의 수준을 넘었을 정도로 발전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침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양반이. 그래서 고쳤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하도 감격한 왕이 죽었던 딸이 살아났으니까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대답합니다. 저한테는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선산 땅에 절을 하나 지어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선산에다가 절을 지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의 신라 풍습이 아주 질박해서,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소박하고 아주 검소했기에 절을 지을 때도 기와로 접을 짓지 못하고 초가집을 엮어가지고 그 띠를 엮어서 그곳에 절을 세웠다. 그래서 이 무코자는 그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국가에 용인된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간혹 가다가 믿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무코자가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무코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무코자가 지키던 그 절을 지킬 스님이 없잖아요, 신라 전역에.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절도 폐사가 되고 없어지고 말았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코자는 이차돈 성사 이전에 우리나라, 특히 신라에서 불교를 전했던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법흥왕, 이차돈, 그리고 무코자, 이 세 분이야말로 초기 불교를 개척했던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위대한 인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초기 불교의 개척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습니다.